자, 그럼 오늘 할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린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들인데요. 이 도구들이 사실은 그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 도구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린은 기본적으로 5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죠? 그 원칙을 물론 그 원칙이 만들어진 거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보고 거꾸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워맥하고 존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그걸 자기가 만든 거고요. 그들이. 그래서 그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보니까 이게 원칙하고 다 관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꾸로 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런 린의 그 원칙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그 도구는 O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공장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OS는 뭐 서비스 부분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많이 이용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OS는 5가지 S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는 영어 단어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거는 시간과 자재의 낭비를 제거하는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OS가 뭐냐면 영어로는 sort 정리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straighten 정돈이란 뜻이고 shine 청결이란 뜻. 그 다음에 standardize 표준화란 뜻. sustain 유지란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OS도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먼저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보면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세이리, 세이톤, 세이소, 세이게츠, 시스케 이렇게 5가지 일본 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S로 시작하도록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뭔지 간략하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소개드리기 전에 일단 OS를 이용을 하면 이제 품질이 향상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프로세스가 단순화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재의 가시성이 증대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재의 가시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무슨 재고 같은 거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숨겨지거나 뭐 그러지 않고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의 사기가 진작된다. 이건 뭐냐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작업장이요. 그 다음에 관리 질도 향상이 되고요. 모든 게 이제 가시성이 굉장히 증대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막 치우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품질이 향상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 전환의 품질도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왜 그러한 효과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불필요한 거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근데 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방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쓰던 거 안 버리고 이렇게 보관해 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쓰지 않을 거면서도 아까워가지고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6개월, 1년 뭐 이런 기준들을 써요. 그러니까 뭐 6개월 기준이라 그러면 6개월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제 버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리 단계고요.
그 다음에 정돈 단계라는 거는 뭐냐면 도구하고 자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정 장소 같은 거를 마련을 해가지고 항상 거기 가면 그걸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작업자 이동 시간 같은 거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죠? 누가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어떤 도구나 자재는 항상 거기 있다는 거를 그죠? 알려주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돈에는 뭐 예를 들면 이름표 붙이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청결이에요. 청결이라는 거는 깨끗하게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또 기계 같은 고장이 나지 않도록 그 유지 보수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 작업자들의 사기가 이제 진작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인데요. 이 표준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앞의 단계들에서 얻은 결과를 성공 사례로 다른 곳으로 퍼뜨리는 거. 그러니까 좋은 관행을 회사 전체에 표준화시키는 거. 그거를 이제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유지 단계인데요. 이 유지 단계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좋은 관행이다 해가지고 이게 회사 전체를 이제 퍼지게 하잖아요.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보면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는 뭐냐면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S는 그 기업들이 많이 이제 OS를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이걸 실천하는데. 그리고 효과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OS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셀룰러 설비 배치입니다. 이건 이제 셀 방식의 그 생산 방식,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비 배치를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작업장들의 혼잡함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비슷한 공정을 거치는 그런 그 제품이나 부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 곳에서 같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장이 있으면 작업장을 공간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으로, 그걸 하나의 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셀마다 그죠? 거기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품들이 이제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특정 부분 A, B, C는 방 1에서 예를 들면 생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또 방 2에서 생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서 혼잡함을 줄이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룹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GT. 그러면 그 셀에서 이제 그 설비가 이제 배치가 되잖아요. 설비라는 게 무슨 기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이 배치가 보통 U자형으로 이렇게 배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장점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작업자들을 투입하고 빼고 해가지고, 이게 생산량 조절이 굉장히 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사람을 투입을 해가지고 반반씩 나눠서 작업을 하게 한다든지, 한 사람을 빼면은 또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모든 걸 또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작업자 그죠? 배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리해지고요.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U자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작업자의 그 이동 거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죠? 몸만 돌리면은 이 설비들을 가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점은 작업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설비 배치를 제공하여 작업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제품이나 부품이 움직이는 거리도 최소화되고 작업 공간이 최소화되고요. 작업을 뒤쪽에 혹은 대각선상의 프로세스 등과 서로 공유하여서 유연성이 극대화된다. 이게 이제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업자 수위 조절이 쉬워서 생산 유연성을 최대화한다.
그 다음에 한 단위 흐름이 토대가 된다. 이게 이제 한 단위 흐름은 JIT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요새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배치 형태가 되겠습니다. 셀룰러 설비 배치 효과 최대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셀룰러 설비 배치 시 유의할 점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한 그 한 단위 흐름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JIT의 그 기본이 되겠습니다는 왜 지난번에 그 JIT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옮길 때, 그죠?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갈 때, 이게 이제 한 단위씩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한 단위씩. 그죠? 이렇게. 한 단위씩. 이게 이제 한 단위 흐름인데, 그러니까 JIT 설명할 때 반드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단위 흐름이라는 거는 뭐냐면, 재고나 낭비가 없이 제품을 한 번에 한 단위씩 워크스테이션 사이를 이동하는 것으로,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배치 생산입니다. 한 단위 흐름 공정의 장점은 공정 중 재고를 최소화해서 리드 타임이 단축된다는 거고, 고객에게 도달하기 전에 불량품이나 문제의 발견이 쉽다는 거, 그 다음에 비숙련 작업자로도 흐름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표준 작업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다기능 작업자를 가장 필요한 곳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단위 흐름을 위해 필요한 게 아까 얘기한 U자형 셀 구축, 그 다음 프로세스가 인접하도록 설비를 배치해야 되고요. 셀의 작업별 사이클 타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셀 디자인 시에 최신 기술, 예방 보존, 전환 등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한 단위 흐름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정 경로가 다른 제품들을 하나의 셀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셀에 작업하려면 아까 비슷한 공정을 거치는 제품들을 한 곳에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정 경로가 다른 거는 이게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은 이 한 단위 흐름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제품이 공정 간 이동 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자재 취급 비용이 높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단위 흐름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타임하고 그 타크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사이클 타임은 실제로 이제 걸리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고, 사이클 타임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개별 사이클 타임이라는 게 있고, 작업별이요. 그 다음에 총 사이클 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탁트 타임은 이제 수요 충족하기 위해서 생산에 걸려야 시간이 되겠죠. 이 사이클 타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분에 하나씩 생산이 돼야 된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면 사이클 타임은 2분이에요. 실제로는 2분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분 만에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2분이 걸린다. 그러면 뭐 작업자를 한 사람 더 늘린다든지 뭐 기계를 한 대 더 도입한다든지 해가지고, 그죠? 그걸 맞춰야 되겠죠? 그죠? 탁타임을 맞춰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작업자 수 계산이라는 게 바로 탁트 타임 분의 사이클 타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탁트 타임이 1분이고 사이클 타임이 2분이다 그러면 작업자 수는 2명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용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 모델 스케줄링과 배치 크기 축소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 왜 그 자동차 같은 거 이제 생산할 때도 생산 라인이 있으면은 그 컨베이어 벨트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모델 생산이 이제 가능해요. 지금 그거를 이제 생산 평준화라는 건데, 생산 평준화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제품을 생산을 할 때 ABC 모델을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A를 다 생산하고 그 다음에 B를 그 다음에 생산하고 그 다음에 C를 다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비율대로, 그죠? 소량으로 A 몇 대, B 몇 대, C 몇 대 생산하고 다시 A 몇 대, 그 다음 B 몇 대, C 몇 대 이런 식으로 생산하는 거고, 생산 평준화라고 그랬죠? 이 생산 평준화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공정률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이 풀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축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BC 지금 생산을 하는데 주별로 예를 들면 A를 150, B를 100, 그 다음에 C를 150 단위를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럽시다. 이럴 때 이제 생산한 방법이 A를 150 단위 먼저 주초에 다 생산하고 그 이어서 B를 100 단위 생산하고 그 다음에 C를 50 단위 생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뭐냐면 재고 수준이 높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를 150 단위 주당, 그러니까 150 단위를 생산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생산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단계로 옮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재고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제로 단위에서 이제 150 단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0 플러스 150 나누기 2 하면은 75가 되죠. 그게 이제 평균 재고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 재고 수준이 지금 75인데, 그리고 B의 경우에도 뭡니까? 이게 0단위부터 이제 100단위 생산될 때까지 계속 재고로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50단위가 평균 재고 수준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ABC를 그런 식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율대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50대 100대 50 하면 3대 2대 1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A 세대, B 2대, C 한 대 생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A 세대, B 2대, C 한 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거의 재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작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이제 작업 표준화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작업의 경우에 이제 작업 순서랄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작업자들이 그걸 따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얼마 만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시간, 그죠? 정상 시간까지 이게 계산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생산 능력 균형화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할 때 그죠? 작업 스테이션마다, 워크스테이션마다 이제 작업을 할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업 스테이션마다 이제 걸리는 시간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할당을 할 때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일을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특정 일이 표준적으로 얼마가 걸리는지 이런 게 정해 있어야, 이 일을, 뭐, A, B, C 를 여기 할당하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걸린다 이런 게 계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로 많이 이용됩니다. 뭐 표준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뭐 여기 몇 가지 이유를 해놨습니다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작업 표준화가요. 표준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일관성과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작업 안정성을 개선한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성과 평가가 공정하다. 신규 직원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좋은 점들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선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개선 얘기는 이게 이제 도요타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도요타에서 이제 완벽성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성 추구를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조금씩 이제 프로세스 같은 걸 이제 개선을 시켜 나가서 완벽하게 이제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개선은 이제 카이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카이젠 나오면 여러분들 지속적인 개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카이젠이 이제 그 혁신하고는 카이카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카이젠은 지속적인 개선은 조금씩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간다는 거고, 그다음 카이카쿠는 이제 혁신을 얘기하는 거네요. 개혁을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근데 도요타에서는 사실은 이제 카이젠하고 이제 카이카쿠를 동시에 병행을 하죠. 왜 그러냐면 지속적인 개선 갖고는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개혁이 필요한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카이젠의 개념이 원래 이제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사실 이제 여기 얘기하는 이마이라는 그 사람이 카이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카이젠이라는 그 개념은 단순하게 그 지속적인 개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지금 개발된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을 다 아우르는 우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다 복합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객 지향, 전사적 품질 관리, 로봇, 품질 부임조, 제한제도, 자동화, 작업장 규율, 전사적 생산 보전, 간반, 품질 개선, 불량 재료, 소그룹 활동, 협력적 노사관계, 생산성 개선, 신제품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이젠과 혁신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카이젠의 이제 특성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카이젠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작은 개선을 의미한다. 두 번째, 카이젠은 과정 중심의 사고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카이젠에서의 첫 단계는 표준의 개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PDCA 사이클을 확립하는 것이다. 네 번째, 품질, 비용, 배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이다. 다섯째, 카이젠은 일종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이다.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프로세스에서 후행 단계는 고객이라는 공리를 실천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프로세스가 이제 여러 활동들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선행 단계가 있고 후속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행 단계에서 뭐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후속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후속 단계를 항상 고객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를 들면 불량품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카이젠 전략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그래서 첫 번째, 카이젠에서 개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품질, 비용, 정신아픔이다. 그 다음, 품질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완성품 품질을 의미할 뿐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산출 관여하는 프로세스도 포함된다. 그 다음, 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자인, 생산, 판매,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납품은 요구량을 정시에 전달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은 최고 경쟁의 일이 뭐냐? 시장에서 기업의 QCD, 그러니까 Quality Cost Delivery, 품질,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납품이 되겠죠? 그거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거 개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결국은 최고 경쟁의 일이다. 위치를 파악하라는 게 이제 경쟁력을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뭘 개선할지 그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이제 최고 경쟁의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칸반은 카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요타에서 JIT 실천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그 정보 전달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칸반이고, JIT는 풀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풀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푸시하고 풀에 대해서는 이미 그 말씀 한번 드렸죠. 푸시라는 거는 예측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래갖고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면 재고를 보유하고 그 재고를 가지고 수요가 발생하면 충족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푸시 시스템이고 풀 시스템은 수요 발생하면 그때서야 생산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재고를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푸시 시스템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게 이제 예측 잘못되면 그 재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근데 풀 시스템은 이제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리드 타임이 굉장히 단축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 리드 타임 단축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도요타는 하여튼 그 리드타임 단축을 해갖고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칸반 시스템의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 균형화인데요. 라인 균형화는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제 낭비옷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별로 걸리는 시간, 그죠? 그거를 일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추가하는 건데요. 워크스테이션별로 걸리는 시간은 이제 탁트타임으로 결정이 되죠. 탁타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탁트타임을 계산을 해서, 탁트타임이라는 결국은 이제 수요를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탁트타임 결정해서 그 탁트타임 내에 일을 마칠 수 있을 정도의 그 일을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라인 균형화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게 뭐냐? 각 작업에 대한 개별 사이클 타임을 얻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순서를 결정하고 필요 작업자 수를 결정하고 작업 셀에 있는 작업자에게 작업을 균등하게 할당한다. 이게 이제 라인 균형화를 통해서 얻고자 한다는 거죠. 이 예는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 방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포카요케. 포카요케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까 뭡니까? 선행하고 후속 단계가 있으면 절대로 분량이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실수 방지는 분량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 단계나 설비에 실수 예방 장치를 포함하도록 디자인하는 거. 그게 이제 실수 방지 포카요케로 갑니다. 이 효과는 뭐냐면 재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비용이 절감되고 사이클 타임을 줄이고 대기, 수송, 검사, 불량 등의 낭비 요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 예방 장치는 반드시 이게 이제 우선은 갖춰야 될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실수 예방 장치로 보면 디스플레이 장치라는 게 있고 지그 장치, 그다음 자동 정지 장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장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작업자에게 알려주는 가시적인 혹은 청각적인 경보 장치고요. 지그 장치는 틀린 부품을 사용하거나 혹은 올바른 부품의 위치가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고 자동 정지 장치는 오류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분량이 다음 단계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낭비 요소 이런 것들이 제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탁트타임은 이미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를 고려했을 때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죠? 그래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제품의 생산 속도,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계산한 방법을 여기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탁트타임은 단위 기간의 수요분의 단위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수요가 16,800개고 한 달에 20일 운영을 한다면 하루에 840개가 생산되어야 되고 하루에 7시간 일을 한다고 한다면 840분에 420분, 그래서 0.5분당 하나가 생산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탁트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탁트타임을 기준으로 프로세스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여기 하나 드러났습니다. 작업이 ABC 공정을 거쳐 완료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고 각 공정에서 단위당 걸리는 시간이 각각 5분, 2분, 0.5분이라고 한다면 탁트타임이 0.5분이니까 A 공정의 경우에는 지금 5분 아닙니까? 5분인데 0.5분 만에 지금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워크스테이션이 10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 공정 같은 경우 워크스테이션이 10개가 갖추어지면 그러면 0.5분에 하나씩 생산이 되는 셈이 되죠. B 공정에서는 지금 2분이니까 탁타임 0.5분에 맞추려면 4개의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탁타임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뭐 작업자 수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5분 만에 예를 들면 완료할 수 있는 작업이 있는데 0.5분 만에 해야 된다면 이걸 사람을 뭡니까? 10사람을 쓰게 되면 그죠? 결국은 0.5분 만에 하나가 생산되는 그런 셈이 되죠. 원활한 흐름을 위한 균형 잡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사적 생산 보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계 같은 게 이제 고장 나거나 설비 같은 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지 보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TPM이라는 건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그거의 앞잘단 건데요. 이거는 이 그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PM의 목적은 뭐냐면 설비의 효과성 최대화, 그죠? 그게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부 목표는 여기 보면 6가지 손실 제거와 설비 개선 이게 이제 그 세부 목표가 되겠는데 6가지 손실이라는 건 그 밑에 있듯이 설비 고장, 준비 및 조정을 위한 중단 시간, 유유 및 사소한 중단 시간, 스피드 감소, 프로세스 불량, 산출물 감소 이런 것들이 다 손실이거든요. 이걸 0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실천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DP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도는 뭐 우리가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그런 차트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죠? 이거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과정 프로세스가 그때 이용되는 게 이제 흐름도고요. 이 흐름도와 관련돼 가지고 이용되는 기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은 운영 혹은 작업과 관련된 거고 화살표는 이동, 네모는 검사, 역삼각형은 일시적 저장, 손톱 모양은 연기 혹은 지연. 그러니까 흐름도 그릴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파게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파게티라는 거 보면 여러분들 막 스파게티는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이어그램 그릴 때 직선으로 그린 게 아니라 곡선으로 그죠?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그리는 게 스파게티 다이어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낭비 요소 제거인데요. 그러니까 이 린이라는 게 낭비 요소 제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낭비는 보통 7가지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과잉 생산의 낭비, 두 번째는 기다림의 낭비, 세 번째는 불필요한 수송의 낭비, 네 번째는 불필요한 공정 단계의 낭비, 다섯 번째는 과잉 재고의 낭비,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움직임의 낭비, 일곱 번째는 이제 불량의 낭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잉 생산은 뭡니까? 이게 재고 문제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다림이라는 거는 뭡니까? 작업은 해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선행해서 우석으로 안 넘어가가지고 기다림이 발생하면 그것도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 그 다음에 불필요한 수송의 낭비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자재 같은 게 보관소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죠? 이런 게 그 자주 옮기는데 그죠? 시간하고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낭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치지도 않아도 되는 공정을 거친다는 것도 낭비고요. 이 과잉 재고라는 거는 뭐 공정중 재고 뭐 이런 것들이 그 포함되겠습니다. 자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여되면 이제 낭비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움직임이 낭비라는 건 이제 작업자가 그죠? 움직이는 거리 같은 게 너무 멀면 이건 낭비죠. 그 다음에 불량의 낭비. 불량이 발생하면 뭐 재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폐기물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낭비 요소 발생하잖아요. 그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